지금 보도량으로 놓고 봤을 때 맨유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맨유가 이렇게 김민재 선수를 강력하게 원하는 어떤 전술적인 이유는 뭐지? 이 김민재를 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백업 수비수가 경쟁력이 너무 없어서 맨유가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 공간을 누가 메울 수 있을까요, 과연? 결국은 이 뒤에서 센터백들이 이거를 메꿔줘야 된다는 건데 김민재 여기다 세우고 바란을 여기다 세우고 리산마를 여기다 세우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전진성을 가져가게 되면 리산마가 이렇게 들어오고 김민재와 바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쇼는요? 쇼 쇼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P급 작전판도 시작됩니다. 뭐 상황님 요새 어떤 인기를 좀 실감하시는지요, 요새? 그 교육 때 보니까 지방 갔더니 네. 그 커피숍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어허. 저를 알아본 것보다는 달순의 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내 팬인가 했더니 아니더라. 달순의 구독자더라고요. 아니죠. 근데 우리 상화 형님이야말로 진짜 그럼요. 국가대표도 했고 워낙 뭐 이 감독으로서도 많은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찬이세요? 달순애가 상화 형 때문에 정말 더 풍성해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네, 현역 때 인기는 혹시 어떠셨어요? 잠깐 반짝했죠. 근데 항상 제 주변에 안정환이 있어가지고 한 24, 25, 한 3년 정도? 네. 그때는 조금 그래도 축구가 부흥기였고 굉장히 부흥기였잖아요. 네, 좋은 상황이었고 그때 또 굉장히 또 포인트 많이 한 것 같아요. 잠깐 반짝. 그렇게 우리 상화 형님 선수 때만큼이나 엄청난 임팩트를 폭발시키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킴. 네, 우리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뭐 정말 유럽 이적 시장 이번 여름에 많은 팀들의 어떤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김민재 선수의 그 이적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도가 상당한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노 기자가 가장 유럽에서 신뢰도가 높은 기자 중 한 명이잖아요. 네. 그 기자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이적 시장의 소식을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해요. 보통 유명하거나 관심도가 높은 선수들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빼놓지 않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아예 김민재를 주제로 한 챕터를 꾸려서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김민재에 대한 인기가 사실은 빅클럽들이 너무나 원하고 있고 연결되는 이 팀들을 보면 이름이 맨유, 리버풀,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아예 연결되는 급의 팀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노도 냄새를 맡았네. 그렇죠. 요게 관심을 끝나는 건 안 해. 이번 이적 시장의 핫한 이슈다. 이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뭐 많은 팀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그만큼 김민재가 잘한다는 건데 나폴리에서 보였던 어떤 한 시즌 만의 임팩트는 대단했던 거죠. 튀르키에서 한 시즌 만에 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마 이런 선수가 극히 드물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 없다고 보면은 일단은 무방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지금 빅리그로 넘어가는데 이제 한 시즌 만에, 그것도 한 시즌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뭐 벌써 말씀하셨지만 맨시티, 뭐 리버풀, 맨유, 이런 선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게 대한민국 선수라는 거. 그렇죠. 이 자부심이 저 또한 맞아요. 너무나 이렇게 벅차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공격수 출신이시니까 네. 사실 우리 공격수나 뭐 윙이나 미드필더나 이런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잘했던 선수들이 꽤 있죠. 있었지만 사실 센터백 쪽에서 이 정도로 임팩트를 남긴 거는 제가 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네, 사실 처음이죠. 센터백은 어쩔 수 없이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을 많이 해야 되니까 유럽에 있는 몸빵들하고 경기할 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특히나 뭐 이런 스피드나 우선은 뭐 우리가 이제 피지컬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한 10년 전 이렇게 전후로 보면은 이 센터백들을 키워야 된다 대한민국 축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선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갖췄어요. 과연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협회든 연맹이든 축구하는 모든 어떻게 보면 관계자들이 풀어내야 될 어떻게 보면 숙제 같죠 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유럽에서도 아시아 센터백이 한국 센터백이 경쟁력이 있네? 이런 어떤 사례 또 샘플이 되니까 뭐 지금 성남의 김지수 선수 같이 또 관심을 받는 선수들이 생기는 참 이런 효과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팀들이 지금 관심 있다는 얘기를 우리 패너가 좀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도량으로 놓고 봤을 때 맨유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뭐 사실 이제 이적 시장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P급 작전판에서는 맨유가 이렇게 김민재 선수를 강력하게 원하는
어떤 전술적인 이유는 뭐지? 이 이야기는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지금 맨유의 상황이 네.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이 김민재를 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첫 가지? 번째는 뭐 스쿼드적인 부분과 전술적인 부분 아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쿼드적인 부분만 보면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명의 센터백을 쓰고 있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2명의 주전과 린델로프와 맥과이어 2명의 백업. 근데 백업 수비수가 경쟁력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시즌 중반에 분명히 린델로프와 맥과이어가 있는데도 루크쇼를 중앙 센터백에 사용할 때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종종 부상도 많았었고 특히나 바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부상이 좀 많은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빠질 때 맨유가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빅클럽들은 경기 수도 많고 보통 준주전급 센터백을 한 3명 정도를 데리고 있죠. 아예 백업은 그래도 한두 명 정도 데리고 있고 준주전급 센터백을 한 2-3명 정도를 데리고 있으면서 부상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는데 그 과정에서 맨유가 물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이 잘하고 있었지만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를 노리는 스쿼드적인 이유가 있고 뎁스. 그렇죠. 근데 그 일진 조합과 이진 조합이 격차가 너무 크다. 그렇죠. 그게 문제죠. 미가요 인데레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술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맥과이어와 린델로프가 뭐 절대적으로 그냥 안 좋은 선수냐. 맥과이어도 좋을 때가 있었고 린델로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테나흐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맨유의 전술을 생각해 보면 테나흐 감독은 유럽 전체에서도 아주 높은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감독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린델로프와 맥과이어의 특성이 라인을 높여버리면 뒷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사실 센터백 라인에 전술에 맞는 선수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2명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런 전술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너무 느리니까. 그쵸. 테나처럼 라인을 올려놓고 싸울 때는 그 넓게 벌어진 뒷공간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네. 그럼 스타일상 지금 딱 놓고 봤을 땐 바란과 리산마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맨유가 다음 시즌 챔스 가는 건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랬을 때는 더 많은 뎁스가 좀 필요한데 김민재가 좀 필요한 거다. 전술적으로는 김민재 선수를 맨유가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2명을 가지고 롱 시즌을 어떻게 많게는 한 60경기거든요. 그렇죠. 한 50경기, 60경기 그 사이에요. 챔스도 있고 뭐 많이 제어도 있잖아요. 이제 컵대회도 있고. 리산마도 지금 시즌 아웃돼서 부상당했어요. 네, 맞아요. 또 특히나 바란이 이제 근육 부상인데 이런 잔 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다친 선수들이 자꾸 다쳐서 우리가 뭐 유리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선수들이 있나요? 한번 자꾸 다친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근육 같은 거는 계속해서 재발이 돼요. 이거는 뭐 환경, 특히나 음식, 또 훈련량, 뭐 잠을 많이 자고 한 적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근육은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게 저 근육이에요. 뭐 발목 부상이나 무릎 부상 이거는 부상 부위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근육 부상은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닥터한테 치료를 받고 검사 결과를 할 수는 있지만 근육이 좀 이렇게 꿈틀꿈틀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올 수는 있지만 내일 당장 뭐 다음에 당장 터질까? 이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 자체도 보니까 근육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육 질 결이라 그러잖아요. 그 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 얘기 들어본 것 같다. 이거는 뭐 이 정답이 없어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모르니까.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뼈는 부러지면 진짜 안 좋은 걸 아는데 네. 근육은 내가 야 이거 느낌이 살살 거리는데 이러면 의사한테 저 살살 거리는데 그랬더니 꾀병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맨유도 이런 거를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란이 근육 부상이 안 좋으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선수가 만약에 뭐 한 달, 세 달, 예를 들어 시즌 아웃을 당했어. 이럴 때는 더더욱이나 김민재 같은 선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필요할 수밖에 없고 리산마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나 감독이 공격 지향성이란 말이에요. 이 뒤후방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감독들이. 네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김민재를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가둬두고 놓아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을 끌어올려고 하니까 뒤에 대한 네. 감독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 전방 압박을 통해서 강력한 축구를 하고 싶어하고 네. 수적 위를 갖고 싶어. 그건 뭐 감독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로망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건 항상 늘 말하지만 이 후방 이 뒤 라인이 굉장히 두렵죠, 감독들은. 아무리 좋은 스쿼드 가지고 있어도 요즘은 트렌드가 어떻게 돼요? 다 남겨놓고 이제 후방에 둘 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쵸, 거의 센터백 둘 놓고 이렇게 하나를 놓잖아요. 얘가 이제 그러면 카세미루 정도가 될까요? 네, 그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김민재 놓고 만약 리산마. 리산마를 네. 갖다 쳐요.
이 공간을 누가 메울 수 있을까요, 과연? 골키퍼가 전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 뒤에서 센터백들이 이거를 메꿔줘야 된다는 건데 전 세계를 통틀어 지금 어떻게 보면 김민 선수가 이 탑 클래스 아닌가요? 스피드 자체가? 그렇죠. 뒷공간 커버하는 현재는. 네. 그래서 맨유도 맨시티는 모든 빅클럽들이 김민재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카세미로, 리산마, 바란 이 조합으로 나온다고 할 때 빌드업을 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맨유가? 이번 시즌 이 테나 감독이 만들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왼쪽에 있는 루크쇼를 약간 중앙에 배치를 시키죠. 어허. 그러면서 살짝 완비사카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3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완비사카는 사실 뭐 공격적인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태클 잘하는 수비적인 선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굉장히 과르디올라 감독하고 비슷하거든요. 좌우 측면을 넓게 써요. 넓게 쓰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왼발, 킥력 한 방. 요걸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완비사카가 오른쪽에서 안 되면 에릭센이 한 칸 내려와서 아예 완비사카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왼쪽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오른쪽에는 에릭센. 그래서 반대로 전환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도 할 때도 있고 유연하게 완비사카가 약간 그냥 중앙으로 들어오고 오히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중앙에 위치하고 루크쇼를 왼쪽에 배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루크쇼의 왼발, 바란의 오른발. 이렇게 형성될 때도 있죠. 어쨌든 이 3백의 좌우 중앙에 위치하는 선수들은 킥력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김민재의 롱패스가 이번 시즌 세리에서 가장 좋은 축에 속하니까 요 롱패스를 활용해서 뭐 왼쪽에서도 가능하고 오른쪽에서도 가능한 선수라는 걸 생각하면 테나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의 빌드업을 또 할 수가 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그 테나 감독이 맨유의 후방 빌드업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적인 3백을 해서 여기에 김민재의 위치에서 뒷커버를 하게 시킬 때가 있고 혹은 좌우 쪽으로 센터백에 시켜서 여기서 찔러주는 역할을 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할이건 아니면 킥을 통해서 롱패스를 해주는 역할이건 이건 김민재의 특징과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테나 감독 자체가 파이널 서드의 이 위치 존에서 굉장히 공격 지향성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선도 그렇고요. 특히나 2선에서 자연스럽게 스위칭을 많이 통해서 빌드업을 시도하거든요. 이제 김민재 선수한테 롱볼에 대한 반디크로스 전환이나 이런 거를 제가 볼 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거 김민재를 온다면 김민재는 이제 테나 감독도 전술에 대한 걸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해봐가시고 어떻게 보면 똑똑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은 뭐냐면 김민재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뒷공간에 있는 걸 제가 볼 때 커버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좀 더 숫자를 위에다 놓고 자기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크쇼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한 완비사카가 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에릭센도 있고요. 부페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을 좀 더 위에다가 놓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빌드업 자체를 에릭센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완비사카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위칭이 돼서 3선 빌드업을 유연하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좀 더 위에 부페, 에릭센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 자체도 최정상급의 어떻게 보면 공미들이잖아요. 이런 하프 스페이스 갭 그러니까 상대를 좀 더 가둬놓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김민재한테 이런 제가 볼 때 롱볼 이런 거보다는 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 후방에 대한 뒷공간에 대한 거하고 묻어가는 수비할 때 이 공간을 채워오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제가 볼 때 주문할 것 같아 테나가.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페노는 현재 이번 시즌의 맨유의 어떤 빌드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투백이 남을 수도 있고 쓰리백 형태로 남을 때도 있는데 이랬을 때는 뭐 이 가운데 김민재 혹은 이쪽에 둬가지고 했던 선수들의 어떤 롤을 얘기해줬던 건데 우리 상호 형이 얘기하는 건 김민재를 데려온다면 굳이 여기서 에릭센을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빼가지고 3선의 빌드업을 맡기기보다는 김민재 같은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수들이 내려오는 것보단 올리려고 데려오는 거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선수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좀 불안한 여지가 있거나 3선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렸던 건데 김민재가 온다면 이런 선수들을 상대적으로 올리지 않겠냐. 그러면은 마치 맨시티가 예를 들어서 김덕배나 균도환 같은 선수들을 하프스페이스 공략시키는 거랑 비슷한 롤을 줄 수도 있겠네요. 결은 좀 제가 볼 때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술적으로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죠. 테나가. 그래서 몇 가지 정말 한 가지가 아닌 몇 가지를 가지고 아마 맞아요. 전술적인 변화를 계속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스위치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3선, 2선에서 스위치를 굉장히 많이 통해서 빌드업을 통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또 다른 전술을 아마 테나가 다음 시즌 가지고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더 어찌 보면 또 다른 또 진보된
뭐 이런 어떤 형태의 또 다른 어떤 걸 가져오기 위해서 김민재를 데려오는 것이다. 전술가니까. 대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후방이 참 두렵잖아요. 네. 그래서 김민재, 리산마, 바란 이 정도를 만약에 가지고 가면 거의 뭐 최정상급들이잖아요. 수비들이. 그죠? 그러네요. 요 포인트가 이번 시즌에 사실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활용해서 자주 나왔던 포인트가 있거든요. 포백을 쓰는데 여기서 에릭센과 카세미로가 사실상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부페가 앞에 있죠. 네. 그런데 에릭센이 후방에 있는 건 효과적이지 못하죠. 위에서 아깝지? 그렇죠. 아깝죠. 그래서 한 칸 올려야 되고 심지어 뭐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게 전문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또 이 단점만 드러나요. 그래서 올라가고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씁니다. 그렇죠. 대신에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 공간을 커버할 때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루크쇼가 중앙에 들어오는 것도 약간 비효율적일 때도 있죠. 이 선수도 올라가서 크로스를 잘하니까. 그러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전진 능력을 활용해서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완비사카는 어차피 이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은 없으니까 수비적인 재능이 출중한 선수잖아요. 약간 뒤로 빠지면서 오히려 리산마가 올라가서 이 공간을 왔다 갔다 채우고 이런 형태를 썼었죠. 그러면 지금 원래 3옵션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민재가 넘어가면 3옵션이 될 것이다. 리산마, 바란, 그다음에 세 번째 로테이션 자원이 되지 않겠냐. 근데 요즘은 아닌데 당장 가더라도 주전조에 뜰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일단 이 이야기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가면은 주전조도 충분히 뛸 수 있는 거 아니냐? 주전조가 아니라 주전으로 안 뛰면 이상하죠. 아 그런가요? 이제는 질문한 거예요.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많이들 싸우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주전으로 안 뛰는 게 더 이상하다. 지금의 어떤 이번 시즌 보여준 폼을 보면 김민재 위주로 이 판을 짤 수도 있어요. 뭐 모르죠. 테너 감독이 어떤 또. 근데 명확한 거는 좀 더 자기 전술에 대한 걸 다음 시즌에 아마 제가 볼 때 구가할 거예요. 네네네. 시도를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올 시즌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위 말 그대로 맛배기만 보여준 거, 자기 축구에 대한 거. 네. 근데 아마 다음 시즌이 제가 볼 때는 기점으로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맨유를 간다는 과정하에 일본에서 경합할 수 있는 게 충분해요. 왜냐하면 높은 라인으로 가고 아니 후방에 당연히 제가 두렵죠. 하지만 왜 김민재 제가 볼 때는 하겠어요. 그리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상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리산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민재 얘기를 한 몇 개월 전에 또 한 것 같아요. 네네. 3옵션에 대한 거. 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옵션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때도 사실 3옵션 아닐 네, 거라고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 한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 선수가 뭐를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는 선수인지 퍼포먼스 개인적으로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맨유가 목을 메고 김민재 하는지 단적으로 제가 볼 때 보여주는 일본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김민재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면 그걸 여쭤봤었냐면 혹시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리산마, 바란, 김민재를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루크쇼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봐요. 김민재 여기다 세우고 바란을 여기다 세우고 리산마를 여기다 세우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좀 더 공격적인 풀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전진성을 가져가게 되면 리산마가 이렇게 들어오고 김민재와 바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쇼는요? 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니까 포르투갈이나 이쪽에 가봤더니 반대발 풀백을 오른쪽에 세워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왼발을 오른쪽에 세워버리더라고요. 가능한 요즘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쇼는 지금 뭐 이 선수를 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살려주고 오히려 리산마를 오른쪽에다 놓고 오른쪽에. 이 위치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카세미로하고 같이 이런 상황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바란 김민재 어차피 그림 되네. 바란이 여기 놓고 김민재가 왼쪽에 제부터 나폴리 계속 썼으니까 그 쇼 그리고 리산마 이렇게 해서 안쪽에 들어가서 이런 역할들 중원의 수적의 역할들 이것도 한번 좀 그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뭐 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이 동시에 쓸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동시에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쪽에 정발이 갖다 놓는 게 맞죠 원래는. 그렇죠. 리산마를. 그래 됐을 때 또 쇼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쇼를 이쪽에 놓는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거기다 두고 리산마 좀 더 영리한 선수니까. 페노가 아까 저기 얘기했지만 이 쇼가 이 안쪽에서 반대 이쪽으로 땅 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리산마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보다는 이 안쪽에 들어와서 이런 역할들. 마치 칸셀루처럼. 혹시 공존의 형태 저는 오히려 이거는 사실 리산마가 이게 사실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칸셀로도 들어왔다가 여기로 측면으로 나갔다가 이게 되니까 약간 좀 참 재밌는 형태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러면 리산마가 요거 측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활용 많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하죠. 그러면 오히려 김민재를 오른쪽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김민재를 오른쪽에. 루크쇼도 쓰고 김민재도 쓰고. 그래서 어차피 그 과르디올라가 4명 센터백 막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포터백이라고 우리가 그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루크쇼는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거나 올라가고 어차피 3백이 되면서 오른쪽에 김민재, 왼쪽에 리산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때에 따라서 리산마도 올라올 수 있고 또 김민재가 올라오는 플레이도 잘하니까 올라와서 이제 부페랑 안토니, 김민재 요 세 선수가 이렇게 계속 이제 오버래핑하고 김민재는 사실은 뭐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안 하겠지만 수비를 끌어당기는 정도만 해도 이 두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옵션은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여기를 볼 건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3명의 공조원도 가능할까? 김민재 선수가 맨유 간다면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했던 두 분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를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오른쪽 풀백으로 두자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런 비대칭으로 둘 수 여기다 둘 수도 있고 네, 맞아. 아니면은 김민재 선수를 두고 리산마를 이쪽에 돌릴 수도 있다.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뭐 테나 감독이 아약스에서 했던 거 보면 그 오른쪽에 마즈라인이라는 선수가 있었고요. 마즈라인. 왼쪽에 블린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 수비에 팀버랑 뭐 이제 마르티네스도 있었고 팀버면은 사실 오른쪽 풀백도 보죠. 풀백도 보고 이쪽에 일면 블린트도 센백하고 측면 풀백을 보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테나 감독이 마지막 시즌을 보면요. 팀버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알바레스 그리고 블린트 이런 선수들이 센터백도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 보고 이제 풀백도 가끔씩 볼 수 있는 다 그런 유형이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그냥 수비하고 스위칭으로 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가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뭐 김민재, 카세미루까지 다 약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카세미루를 활용해서 사실은 리산마가 왼쪽에 배치됐을 때 아까처럼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 2명 쓰고 뒤에 그냥 김민재, 바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김민재가 한 칸 올라가서 바란이 가장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김민재가 뒤에 있고 바란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김민재, 바란이 좀 바란. 더 올라오는 게 어.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김민재 맨유를 만약 간다면 저 뒤쪽 라인은 되게 정신없겠네요. 그렇죠. 야 왜 저기 또 바란이 왜 내려가서 김민재 또 올라왔네 막 이렇게 막 해설하면서도 중계하면서도 이 수비의 어떤 스위치 원래 우리가 공격 스위칭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스위칭 수비 쪽이 난리 나겠다. 아 근데 정말 상호 형이 그때 예측했던 대로 우리가 그때는 막 사무소 논제 한참 불 때였거든요. 막 커뮤 이런데 뭐 야 김민재 가면 뭐 사무소 해야지. 사실 그 얘기는 그래 저도 맞네. 예전에 그 터키에 있을 때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 잠깐 연결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커뮤가 난리 났었거든요. 야 가면 다이어의 백업인데 왜 가냐 그랬는데 그분도 지금 사라지셨어요. 옛날에 그랬죠. 아 그랬어요? 옛날에 그게 있었죠. 중국에서 뛰었으니까. 갑자기 숨이 막히네. 아 그렇죠. 왜 전술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혹은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또 변화나 어떤 위치가 될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맨유가 이렇게 김민재 선수를 강하게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트피스 네. 공격과 수비할 때 좀 약한 게 있거든요. 센터백이 리산마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비할 때도 공격을 할 때도 높이가 좀 낮아지는. 그러면 김민재 선수처럼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공중볼에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들어오면 또 다른 득점 루트, 또 다른 어떤 수비의 강점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실제 맨유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로 한 득점이 되게 낮죠. 4골이고 촬영일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꼴찌예요. 네. 세트피스 득점이 그렇죠. 이거 봐. 우리가 딱 보더라도 맨유는 왠지 코너킥 상황에서는 기대가 별로 안 돼. 베오르스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헤더가 우리가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센터백 라인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가 또 있고 있죠. 바란 정도가 이제 큰데 바란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엄청나게 강한 공격력을 보여준 선수가 아니고 이 맨유에서 가장 기대를 해봐야 될 선수는 카세미루. 아마 세트피스에서 득점한 게 거의 카세미루일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카세미루를 제외하면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없죠. 확실히 약하구나. 내려 보니까 또 높이가 네. 낮아요 지금. 그치?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잘라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도 그렇고 희생을 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첫 번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코너킥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 세트피스 이제 어떤 거냐면 한 최소한 제가 볼 때 5명 정도 쓰고 여기 니어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뭐를 이제 제가 원하냐면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잘라 들어가고 요 두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골키퍼 앞으로 한 명 들어갈 거고요. 네.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잘라 들어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두세 명 정도는. 네,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세컨 쪽으로 이렇게 찬스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래 보니까 지금 맨유가 왜 꼴찌인가 봤더니 높이도 낮지만 지금 잘라 들어가는 유형이 없어요. 잘라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좋은 거면은 순간적인 게 굉장히 빠르고 잘라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제가 볼 때 강점이라서 아마 그런 것도 맨유에서 굉장히 좀 차이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맨유를 간다면 직접 어떤 세트피스에서 헤더로 골을 넣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자기가 니어나 이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워낙 좋아서 다른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맨유는 현재 보시기에는 그런 선수가 좀 그런 없기 유형이 때문에. 없어요. 그런 유형이 없는 것 같아요. 키커 자체가 굉장히 질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부페도 있고 에릭센도 에릭센도 있고 때로는 루크쇼도 네, 있고. 루크쇼도 있고. 이게 인스윙인지 아웃스윙인지를 우선은 떠나서 잘라 들어가는 어떻게 본 플레이어들이 네. 이 잘라 들어가는 게 굉장히 강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리산마가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도 아르헨티나 대표팀 있을 때 네덜란드였나요? 네. 네덜란드가 리산마의 높이 때문에 마지막에 그냥 리산마 쪽으로 계속 높이 붙여가지고 아르헨티나를 되게 힘들게 만든 동점을 했고 네. 그때 이제 했던 선수가 같은 동료입니다. 베우르스트. 베우르스트입니다. 근데 베우르스트가 헤더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닌데 신장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아마 20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찌 보면 현재 맨유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 같은 옵션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세트피스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럼요. 분명히 도움되죠. 네. 김재 선수는 확실히 세트피스에서 딱 보시기에 위협적인가요? 잘라 들어가잖아요. 잘라 들어가는 게 가장 그러니까 위험해요. 무브먼트 자체를 앞쪽으로 가면서 순간적으로 뒤로 갈 수도 있고요. 네네. 발이 좋으니까. 네, 뒤로 가면 짧게 잘라. 그러니까 그거는 순간적인 본능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 한 4, 5m 정도를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맞춰서 가는 건데, 그죠. 예, 순간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 몸싸움도 제가 볼 때 필요할 테고. 네네. 수비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는 막 꼬집고 막 끌어당기고 땡기고 막 계속 잡고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뿌리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 네. 그 짧은 어떻게 보면 무브먼트 내는 거를 굉장히 빠른 게 김민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라 들어가면은 김민재한테 걸리면 찬스, 아니면 뒤로 흘러가면은 제가 볼 때 세컨 사람들이 또 차이를 내주는 거죠. 재밌다. 자, 저희가 이제 코너킥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경기도 많이 보고 또 뭐 중계도 이렇게 하지만 코너킥 안에서도 보면 공격 전술이 있을 거고 수비 전술이 있을 텐데 네. 어디도 보면 코너킥 상황에서의 공격 전술과 수비 전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뭐 니어 쪽으로 잘라 들어가야죠. 뭐 뒤로 크게 돌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코너킥에 있어서의 공격할 때 몇 가지 어떤 형태. 지금 인스윙, 아웃스윙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개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수비할 때는 또 어떻게 한다든지 기본적인 어떤 코너킥 상황에서의 어떤 전술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키커가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로 가는 걸 많이 시도할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 간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둘을 남기는 게 있고 또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또 세컨을 잡아버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남는 네네. 경우도 요즘은 트렌드가 요 뒤에다 숫자를 많이 남기진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위에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플랫으로 놓을 때도 있고 이렇게 앞뒤로 놓을 때도 있고. 자, 그러면 플랫으로 일단 뒤에 남긴다는 얘기는 이 볼이 끊어서 상대가 역습 칠지 모르니까 끊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플랫으로 남겨놓는 이유와 네. 수직으로 남겨놓는 이유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겠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볼이 만약에 끊겼어요. 네. 끊겨서 둘이 만약에 뒤로 어떻게 보면 물러주는 수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물러는 수비가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료들이 올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볼 때 시간을 맞이하는 벌어주는 거고. 거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고 있는 상황이면 숫자를 더 동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뒤 후방에다 놓고 이 사람이 세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이기고 있을 때 혹여나 우리가 만약에 1대0이나 2대0 좋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두 명은 안 남기고 때로는 이렇게 셋도 하고 남길 수 있겠군요. 때로는 넷도 이렇게 남길 수가 있겠죠. 네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독님들이 보면 가끔씩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야! 더 내려오란 말이야. 수비 뭐 2명, 3명. 셋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3명 남겨라. 2명 남겨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적으로 보면은 여기다 둘을 남기고 둘 정도.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쪽에다 5명 그리고 골키퍼 앞쪽에다 니어 쪽에다 이렇게 하는 맨날 골키퍼 이렇게 몸싸움 시키는 네. 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가 여기서 제가 볼 때 블로킹을 치겠죠. 존 네네네. 그죠? 제가 볼 때는 존을 세우고 맨마킹을 하고. 근데 요즘 보면은 상대들이 1대1로 마크하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은 우리 숫자가 만약에 5명인데 4명을 돕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다가 존 디펜스 할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3명 때로는 4명까지도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리어 잡고 이렇게 갈 때고. 그러니까 1대1로 마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한 명 정도는 보니까 남기더라고요. 왜 남기냐면 가장 중요한 거 5명 중에 이 사람들이 전원 다 5명이 다 잘라가지는 않아요. 네, 그러겠죠. 여기서 하나 정도는 둘 정도 뒤로 이제 파 쪽으로 가니까 요거는 확률적으로 남겨놓는 거죠. 가장 우리가 맨 마킹을 할 때는 뭐냐면 이쪽 니어 쪽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볼 때 블로킹을 하면서 막고 만약에 헤더가 되면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니까 네. 거기는 맨 마킹으로 하고 때로는 3명을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3명을. 너무 좁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니 그냥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믿는 거죠. 골키퍼가 나올 수 PTA 지역에 나올 수 있는 범위하고 이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지금 이쪽 뒤에 쪽에는 큰 선수들 있잖아요. 헤딩 잘하고 큰 선수들한테 골키퍼 위치하고 거의 대부분 여기서 골이 나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니어 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는 골 에어리어 안에는 지역 방어를 하고 페널티 그렇죠. 에어리어 쪽에서는 맨 마킹을 하는 게 기본 옵션인가요? 거의 많죠. 거의 많죠. 거의 뭐 오케이. 그렇게 가죠. 근데 이제 이쪽 PTA 요 지역에다가 몇 명을 놓을지는 감독들마다 다 틀린 거죠. 그렇죠. 3명이지 4명이지. 그리고 감독보다는 골키퍼가 아마 지시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하. 경기하기 전에 이제 미팅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만약에 숫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골키퍼가 빨리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자, 세진인데 만약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나가. 그래서 하나가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공격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인스윙으로 갈 때하고 아웃스윙으로 갈 때가 좀 위치가 조금 이렇게 틀려지는 경우가 네네. 있어요. 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스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쪽에서 찰 때 오른발로 차게 되면 안으로 이렇게 궤적이 들어가는 걸 인스윙이라고 네, 하고요. 네, 네. 여기서 왼발로 차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걸 아웃스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오른발로 이제 인스윙으로 이렇게 올 때는 5명들이 조금 더 안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왼발로 아웃스윙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조금 더 뒤에서 나오면서 잘라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골키퍼가 작다든지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붙여버리고. 안쪽으로 완전 다 붙여버리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오히려 골키퍼가 작으면 오히려 붙었다가 나오면서 헤더를 해버린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가 있고요. 세트피스 패턴을 무슨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못 써요. 그 거의 다 흡사해. 그 비오 코치가 몇 개를 했죠? 1,800개 있대요. 그거 다 비슷해요. 뭐 다 똑같아. 그 선수들이 기억해? 뭘 해요 하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유용한 거는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좀 단순화 세 가지 시켜야지. 네, 그리고 심플이즈 베스트. 다이렉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겠죠. 네. 순간적으로 쇼코너로. 이렇게 나와서 맞아 그렇게 해요. 이거는 뭐냐면 지극히 이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코너킥 바로 올리면 되는데 꼭 짧게 이렇게 줘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왜 흔들어 그렇게- 놓는 거죠 여기를 자체를. 흔들라고. 네. 수비가 딱 있었는데 쟤도 짧게 가니까 막 흔들리니까 벌써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주고 2대1 워를 하면 이 라인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밀고 흔들리고 나오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틈새를 만들고 공격수들이 움직임 자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막 네네. 파 쪽으로 돌아가고 미호 쪽으로 잘라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 좀 더 변화무쌍한. 흔들어 놓기 위함이겠죠. 아하. 흔들어 놓기 위함.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월 나왔을 때 이렇게 인수이 오른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기 짧게 잘라 들어간 거 있고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파 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떨고 내서 이렇게 세컨 볼 스코어를 공격.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옵션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하고 2대1 월을 했잖아요. 네. 요 사람이 살짝 그려 나오면서 여기다 탁 내서 요 사람이 또 뛰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전술 네, 많이 많이 하죠. 하죠. 맞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연습을 하지만 요건 순간적으로 자기네들이 판단. 상대가 하나가 들어왔는지 둘이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코너킥 할 때 상대가 한 명이 여기서 커버를 하고 있냐, 네. 2명이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질 수 있다. 네. 아. 잠깐만요. 이거 하나 여기 두세요. 잘 놓으셨어요. 네. 키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둘이 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웬만하면 혼자 가진 않아요. 그쵸. 둘이 맞아요. 이렇게 제가 볼때 가세요. 그래서 여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빨리 주고 받잖아요. 네. 요 사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뭐 이게 저 세트 피스를 뭐 연령부 대표든 뭐 네네네. 프로팀에서 해봤는데 많아요. 한 20가지, 30가지 막 많은데 정작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근데 선수들이 이거를 또 수행할 수 있냐 없냐는 또 안에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쵸. 순간순간에. 그리고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전술을 썼어요. 순간적 네. 튀어나와서 이거 썼어요. 이걸 만약에 또 쓴다고 안 주거든요. 그랬을 그렇다며요? 그랬을 때는 또 다음 사람이 이렇게 치고 와버리는 거야. 음. 이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기서 하나의 더 변화. 네, 슬금슬금 요 뒤에 있는 거죠. 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볼이 여기 나와서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와서 왼발로 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아까 4,800개가 있는 게
이런 것부터 막 포함해서 4,800개. 근데 4,800개 나와요? 몰라. 뭐 어떻게 그 어디 나 보려고. 누구예요? 그 사람? 비오라고 코치라고 있습니다. 비오 코치요? 그 친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명한 코치긴 해요. 세트피스로 전문. 아주 유명한 코치. 그래서 이번 시즌에 실제로 아까 맨유가 꼴등이라고 했잖아요. 토트넘이 1등이에요. 오. 세트피스. 그래서 이게 비오 코치의 영향이 분명히 있죠. 그래요? 지난 시즌에 비해 훨씬 더 득점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네덜란드였나? 막판에 프리킥 찬스에서 기가 막히게 주고 때려가지고 했던 네덜란드. 맞죠? 네. 네덜란드 맞죠? 그 아르헨티나 동점골이었죠. 그때 안느가 해설을 할 때 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저 세트피스 쓰는 거 정말 대단한 거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만들어가는 기계였잖아요. 저거는 경기 중에 딱 한 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금방 하셨어요. 맞아요. 어든지 뭐든지 이렇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건데 그쵸. 그거를 이 타이밍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저거 만약에 안 됐으면 끝나는 건데 전 해설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네. 이쪽 다 쏠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리려고 하겠죠. 근데 이 볼이 바로 가깝게. 가깝게. 여기서 이제 슈팅을 다 생각했는데 만들었죠. 줘버렸죠. 슈팅, 밀어줬죠. 슈팅. 베오르스트한테 그냥 줬죠. 패스를. 맞아. 여기서 득점. 정말 깜짝 놀랐던 장면이죠. 그러면 저희 여기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세트피스가 나왔으니 궁금한 게 많아서 일단 그러면 인스윙으로는 왜 하고 어떨 때는 아웃스윙을 선택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차이는 다 있어요. 차이는 다 있는데 우리 키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궤적이나 강도나 이런 킥력이 있는지를 우선은 제가 볼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키커의 일단 궤적의 강도. 뭐 연습이야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페가 여기서 만약 맨유에 이제 올리는데 인스윙이다 오른발 인스윙이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휘어들어온다. 근데 이제 이 선수를 계속 훈련하다 보면 부페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의 높이로 오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킥하는 선수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위치가 좀 더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이 선수가 궤적 자체나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 파적으로 길게 오면 이 라인들을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조금 더 뒤에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잘라 들어가지만 나머지 사람 이렇게 돌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인 거고 인스윙은요. 또 이제 뭐 맨유를 얘기할게요. 루크쇼가 왼발로 있죠. 여기서 아웃사이드로 휘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볼. 네, 나오는 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어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웃스윙 이제 이렇게 휘어져 아웃스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페널티 박스 제가 볼 때 기점으로 해서 뒤에서 뒤에로 있다가 가야 뒤에 되겠죠. 이렇게 잘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어떻게 PTA 지역 쪽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라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골키퍼하고 요 수비 여기 존 디펜스 라인에 갭을 만들고 여기 흘러나오는 걸 여기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건 어쨌든 뭐 하나로 고정된 건 아니지만은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거고 서로 약속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같이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같이 보던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야, 코너킥 찰 때 2명 가 있으면 뭐하러 2명 가 있냐? 한 명 그냥 골대 앞에 있는 게 슈팅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궁금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왜 2명 가 있지? 한 명 차면 뭐하러 남기냐? 이 2명. 한 명 여기서 슈팅 때리려고 가 있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술상으로 빨리 이걸 주고 제가 볼 때 돌아오는 것도 있고 누가 찰지 모르게 누가 찰지 모르게 인스윙이냐 아웃스윙이냐 모르게 그렇죠. 골키퍼가 수비적인 위치를 또 어디다 놔야 될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냐 밖으로 휘어나올 때 해서 골키퍼가 좀 다른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웃스윙으로 왼발이 이렇게 들어오면 골키퍼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좀 더 나오겠죠. 인스윙이 될 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들어가니까. 안으로 좀 더 이렇게 가겠죠. 이런 것들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둘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말 애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누가 한 명이 여기서 슈팅을 하는 거 못지않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기서 옵션은 다이렉트가 될 수도 있고 빨리 주고받고 2대1 1-2로 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고 사이로 들어와서 여기서 또 차이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황에서 넘어가고 여기 다음 사람이 이렇게 와서 왼발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좀 어렵게 수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코너킥 찰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손 들거나 한 손 들거나 뭐 땅을 잡거나 다 똑같아요. 그거 나가서 정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1-5번 자 왼팔 오른팔 자 하잖아요. 결국은 발은 오른발이다. 손은 왼발이야. 무슨 뭐 1번 2번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홀수 짝수 하잖아요. 자 31번 뭐 41번 하잖아. 홀수는 오른발.
짝수는 왼발 뭐 이렇게 가지. 아니 무슨 31번이 어디 있고 51번이 1번 7번이 어디 있어요. 그 선수를 몰라요 또. 아, 되게 다양하게 손짓을 하지만 되게 단순화되어 있다. 단순화되어 외울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뭐 맞아요. 이렇게 했으면 막 이렇게 6을 가리켰으면 짝수네. 이 뭐 정도. 이렇게 올려서 뭐 이렇게 6번 뭐 12번 하잖아요. 뭐 한 손으로 올려서 뭐 다 똑같아요. 아, 저는 거의 되게 심오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심오하다고 얘기해줘요. 근데 어쨌든 손을 이렇게 들거나 한 손 들거나 땅을 잡거나 어디를 하는 게 서로의 약속돼 있는 약속은 맞는 거죠? 네, 그거 맞아요. 맞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손을 들고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이 오늘은, 볼을 세울 때 이 키커가 오른손으로 볼을 잡고 이렇게 볼을 놓을지 네.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놓을지에 대해서 선수들은 벌써 약속돼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는 거고. 공을 잡는 손 갖고도 그렇죠. 사인 그 서로의 사인만 있으면 되니까. 벌써 이제 키커가 볼을 갖고 만약 갔어요. 네네. 갔는데 아, 재밌다 이거. 갈 때 벌써 이제 여기를 다 보지 아이 컨택 하잖아요. 서로 다 그렇죠. 이렇게 딱 찰 때를 하는데 보죠. 아. 그리고 한번 쓱 보고 이제 오른손으로 딱 잡으면 벌써 이 사람들 알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 벌써 이제 알을 때고. 나 길게 줄 거야. 왼손으로 갈 벌써 왼손 잡고 딱 보면 이 선수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모르는 선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네. 경우도 있었어요. 국제대회 나갔거든요. 어. 한국말을 하면 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모르잖아. 아, 그렇죠. 외국 사람 모르게 나 왼발 찬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야 페노야 가려 페노야 왼발이야. 야 오른발이다. 야 임마 야, 그냥 말해 임마. 몰라. 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아. 아, 예. 아, 재밌네요. 이게 저는 코너킥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세트피스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게 사실은 매우 유사한 장면을 우리가 벤투 감독의 국가대표팀에서 볼 수가 있었죠. 앞에 있는 마킹을 거의 두지 않고 골라인 앞에 거의 모든 선수가 일자로 서 있는 이러한 전술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 전술의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고.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쓰진 않고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떨 때는 보니까 여기다가 4명 정도, 3명 정도 앉을 때도 있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넣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강점이 있게 두는 거죠. 결국은 확률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볼 때도 골은 거기서 인스윙이든 나오니까. 아웃스윙이든 요 PTA 지역 골키퍼 포함해서 이 좋은 디펜스 할 때 벽을 이렇게 세운다 그러잖아요. 다들 이렇게 보면은 라인을 여기 딱 치잖아요. 블럭을. 여기서 골이 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클리어 자체도 이 안으로 볼이 만약 상대가 왔을 때 골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이 페널티 박스를 벗어날 좀 이쪽 존에 대한 확률은 별로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점은 뭐냐면 우리 골 먹을 수 있는 확률을 줄이자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숫자를 많이 넣는 위험적이 건 상대적으로 맞고요. 많이 넣는 건데. 근데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 맨마킹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네. 많이 놔요. 이렇게 많이 놓으면 상대적으로 이 맨마킹 쪽에는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 제일 무서운 거는 이렇게 사이로 잘라 들어가면서 니어로 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순간적으로 벽이 계속 여기에 이렇게 딱 플랫으로 쳐가지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킥을 할 때면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제가 볼 때 균열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대 장점은 이 존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잖아요. 지금 숫자도 많고 골키퍼 네네. 위치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걸 뚫어내기는 좀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에 숫자를 많이 넣는 거니까. 예전에 정말 그 안양에 LG 있을 때 조광래 감독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진짜요? 아 진짜 이거 나중에 한번 안에만?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건 반칙 아닙니까? 혁신이네요. 이거 보세요. 아니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골대 앞 두 줄 수비 이거 반칙인데. 거의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썼을걸요? 와. 이렇게. 어.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분들도 분석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골이 날 수 있냐 없냐 훈련을 계속 했을 거고. 근데 이렇게 쓰시더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우승이나 아마 그렇게 하셨는데 실점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없겠는데요,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보면서 야 이런 것들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 충분히 또 써먹을 수 하죠, 있겠다. 다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재미난 거 한 가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비잖아요. 숫자를 많이 두고 뭐 세칸에 놓고 뭐 서드에 네네.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 예전에 그 19세 대표팀 그거 할 때 네. 뭐 이렇게 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수비할 때 이렇게 놨었어요. 네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우왕좌왕하더라고. 외국 애들도 막 그러더라고. 야, 뭐 막 해. 그러니까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 올라가려다 갑자기 내려와. 내려와서 여기도 숫자를 최소한 이렇게 1대1 동수나 하나를 더 많게 이렇게 그렇죠. 두고 수비니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얘네가 별로 못 올라가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때로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되면 또 하나가 더 나와 막 이렇게 됐을 때가 있어요. 너무 자신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하기가 감독으로서는 쉽지는 않은 건데 야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예전에 한 것 같아요. 90년대 브라질 대표팀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브라질 대표팀이 세트피스, 코너킥이나 이런 수비 때 숫자를 최소화하고 공격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왜냐면 브라질 기술 좋고 스피드가 좋으니까 상대 수비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코너킥 기회인데도 브라질이 올라와 있으니까 수비의 숫자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기서 워낙 실점 이제 그걸 알고 또 상대들이 과감하게 숫자를 넣어버리니까 실점을 자꾸 하니까 나중에 브라질 수정하긴 했었는데 브라질이 이렇게 둔 적이 있어요. 이게 러시아 월드컵 때 멕시코 경기 보시면 그 이렇게 합니다. 멕시코가 약간 키는 작고 빠른 선수 많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아예 앞쪽에 2-3명 정도를 그냥 붙여요. 양쪽 측면에. 그래서 어제 코너킥 상황에서는 실점을 하는 경우보다는 클리어링하는 경우가 어쨌든 많으니까 한 번 클리어링하는 순간 모든 선수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받은 위치에서 반대편. 그래서 멕시코 경기 보면 딱 수비가 끝나자마자 무조건 측면으로 그냥 때리고 막 뛰어갑니다. 거기 동료가 있다는 걸 그렇죠. 아니까. 그 패턴이지 패턴. 패턴이죠. 패턴이지. 코너킥 상황에서의 공격이나 수비의 대략적인 일반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멕시코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멕시코는 대체적으로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을 했겠지 감독이. 야 우리가 그냥 페널티 박스 근처에 일반적으로 서 있으면 저들과 높이가 다른데 불리하지 않아? 차라리 그러면 좀 다른 변칙을 써보자.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 상대도 부담감을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못 올릴 그렇죠, 거고 그렇죠. 뒤로 물러나면 이런 식으로 수비해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이런 전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몇 가지의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 아 맞아.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김민재가 만약에 맨유에 간다면 이런 다양한 어떤 세트피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아까 재밌었습니다. 그 코너킥 찰 때도 또 그런 게 있었군요. 몇 가지 사인이. 하지만 2,000개는 뻥이다. 4,000개입니다. 4,000개. 4,000개. 2,000개다. 2,000개도 적어요. 비오한테는 4,000개이기 때문에. 4,000개. 사람이 외울 수 없다 그거. 저 오늘 끝나고 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